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허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는 금융의 동반자, 허그가 하는 역할, 전세 보증에서 PF 지원까지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기관으로서 위기의 순간에는 시장의 구원투수로 활약을 했죠. IMF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공사들 자금이 안 돌아서 부도 파산나고 이러면 이미 분양한 물건들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해주고 또 미분양주택 매입해주면서 주택시장이 나락으로 가는 이걸 방어해주는 역할 허그가 담당을 했습니다. 보증상품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개인의 측면에서는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주택구입자금 이런 것들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도 각 단계별로 필요한 보증을 제공을 함으로써 부족한 신용을 보강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렸을 수 있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대신 책임져주는 역할 이걸 허그가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전세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 허그가 대신 갚아주죠. 또 집을 사거나 임대했을 때 빌린 돈 이거 안 갚으면 허그가 대신 갚아줍니다. 정비사업, 리모델링 이런 사업비에 대한 대출도 보증해 줌으로써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았을 때 대신 갚아주는 역할 이런 보증을 서주는 것 허그의 역할입니다. 시행자 입장에서도 사업비 빌려 쓰고 진행하다가 부도 나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어주는 것 허그가 이 시장에서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주택시장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신용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했기 때문이죠. 본인의 능력만큼 돈을 빌려 쓰는 것 이 당연한 수준으로는 이 시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용을 보강해주고 정부의 보증을 통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해준 역할 이게 바로 허그의 주요 기능입니다. 공적 자금으로 그 역할을 해내죠. IMF 금융위기처럼 시장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더 큰 자금을 투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 허그였습니다. 지금의 시장, 부동산 시장이 통상적으로 겪는 수축과 팽창의 시기, 사이클을 벗어나서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냥 시장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시장의 과열을 오히려 부추긴 1등 공신이 바로 허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게 허그예요. 금융기관들, 세입자들, 집주인들 뭘 믿고 돈을 빌려줬죠? 허그가 보증해주는 보증서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즉 정부 믿고 대출해주고 문제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장려했어요. 정책대출 DSR의 예외 적용이죠.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신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따져도 정부가 보증해 주니까 손쉬운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 계속해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개인도 어차피 정부가 책임지고 내 돈 문제 안 생길 거라 생각하니 깡통이 될 수 있는 집에 전세금 꽂아줬고 사업자들 보증서만 끊으면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돈 잘 빌려서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왔고 그게 시장의 과열이 가능하도록 계속 유지해준 장치였어요. 그러다 시장이 멈추는 상황이 온 거죠. 대출을 마구마구 해주고 금리도 낮고 그렇게 부풀려온 시장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멈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걸 손 놓고 볼 수가 없었던 게 또 정부의 입장이었죠. 여기에 또 허그가 나섰습니다. 둔촌주공 사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어찌 보면 시장의 정상화로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그 시점에 정부가 나서서 허그 보증을 통해서 사업비의 숨통을 터주고 다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 해냈습니다. 건설사들 유동성 위기에 시그널이 나왔고 다 살릴 수 없으니 자본주의의 순리에 따라 망할 곳은 망하게 뒀어야 되는데 전폭 지원을 했죠. 태영건설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넘었지만 이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다른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허그가 이미 허용 한도를 벗어나서 시장을 억지로 부양을 했고 더 이상 이걸 해낼 수 없는 지경까지 왔고 지금껏 보증해준 문제들 때문에 정부 또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 문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부산에서도 수억대 전세 사기 또 터졌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 계약 체결했는데 이행도 안 했고 보증금 꿀꺽했죠. 이미 전세 사기 문제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 대다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끔 해주는 정부의 역할 덕분에 이걸 이용해서 사기친 사람들 정말 많았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 서울에 다가구 원룸 여러 개 사가지고 여기에 155명의 세입자를 들였고 그 전세 보증금 꿀꺽했죠. 매입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전부 다 전세 나가지고 껍데기는 갖고 차익은 가져가는 방법, 이렇게 사기칠 수 있었던 거 허그가 끊어주는 보증서만 믿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 지역을 불문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4년 사이에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관련해서 금융권들 피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명의를 빌려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꿀꺽 한 거죠. 시중은행들 피해액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한 건의 사고로 100억 정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부동산 시장의 버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이 용이할 수 있었던 거 정부가 보증했기 때문이에요. 새로 지어지는 집들 팔리는 것과 상관없이 전세 보증을 통해서 들어간 돈 플러스 이익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구조, 대출해주고 문제 생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고 하니까 새 집 들어가는데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 빌려서 부르는 금액에 들어갔습니다. 대출 쉽게 받아가지고 지불할 수 있으니 전세금 올라가고 주변에 영향을 주죠. 보증을 안 받더라도 대출 받는 사람들조차 영향을 받습니다. 금액적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시작은 정부의 보증 덕분이었어요. 수백 채, 수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전세 돌려가지고 자금을 융통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맞지 않죠. 전세 보증금도 민간 사채와 동일한 건데 한도 이상의 대출을 쓰고 있음에도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상환 능력 따위는 고려되지 않은 이런 대출에 기반해서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 이익을 취해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오히려 자산 많다고 더 대출해줬죠. 그 결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나자빠지면 전세 사기 문제로 이어지는 것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실의 문제 다 허그의 몫으로 남았어요. 2016년 전세보증 사고 100억대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4조 원이 넘게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대신해서 허그가 보증해줬고 그만큼 많은 자금들 실제로 돌려줄 능력 없기 때문에 그 부실은 고스란히 허그의 몫으로 남았어요.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문제 또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고 있죠. 작년의 기사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되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보령의 아파트 건설 현장 이미 골조가 올라가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회생 절차 밟으면서 공사는 중단됐겠죠. 대부분의 아파트 선분양을 통해서 이미 입주자를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들 약속된 시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 허그가 보증서 줬기 때문이죠. 문제가 없을 때는 허그 보증 수수료만 챙기고 이익을 꾀할 수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허그의 손실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허그가 책임져야 하고 허그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비사업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요즘 많이 나오는 기사들 공사하고 있다가 중단된다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철산자이 여기 같은 경우에 건설비 증액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1,000억 정도 공사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 주민들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마감재 더 좋게 해달라, 단지 특화해달라 이렇게 올라간 공사비 안 주면 키 줄 수 없다 이 얘기죠. 늘어난 분담금 1인당 5천만 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들 선분양 후에 진행이 됩니다.
공사 진행하다가 중단된 곳 지방부터 발생하고 있고 서울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서울 정비사업지 시공사가 공사 중단하는 이유 다양하지만 결국은 시행사가 돈을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지 같은 경우 일반 분양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들이 지어야 하죠. 또 PF 사업 대출 받은 거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그가 보증서 주고 있어요. 지금 올라간 공사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문제 생기고 사업 지연되고 대출금 제때 못 갚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행을 안 하면 허그가 대신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런 보증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공사 PF 부실 문제 불거진 지 오래죠. 시공보증 책임준공, 미분양 물량, 전량 인수 뭐 이런 온갖 조건을 걸어서 경쟁적으로 수주를 벌여왔던 과열기를 지났고 지금은 자금이 돌지 않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4위의 롯데건설마저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만큼 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시행자 입장에서 서준 보증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 서준 보증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집값 떨어지니까 쉬쉬하고 있지만 업계 추산으로는 이미 10만 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또한 이미 다 지어졌지만 최근까지도 분양하는 곳 여러 곳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미분양 물량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더 높은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 이미 있는데 할인하면 집값 떨어지겠죠. 그러니 미분양이라는 얘기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깎아주면서 그 물량을 털어내고 있지만 소진되지 않고 지금 쌓여가는 게 10만 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7만 가구가 넘어섰는데 이것도 엄청 많은 숫자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의 집들이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 얘기는 이렇게 집 짓는 데 들어간 돈 자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사들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방의 건설사들 하루가 멀다 하게 문 닫고 있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미분양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걸 공개할 수 없는 입장 당연하죠. 실패했다 낙인 찍히면 더 안 팔릴 거고 이미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들 그럼 다시 깎아달라 아니면 할인해달라 이런 반대가 극심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것 건설사들의 현실입니다. 분양만 받으면 돈 벌 줄 알고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다 보증 받아가지고 돈 빌려 쓰고 있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고 마이너스 피해라도 정리하고 싶어하는 물건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경기도의 미분양 특히나 요즘 평택 이슈되고 있는데 반도체 플러스 역세권, 반세권의 대표적인 지역 평택시의 미분양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결국 허구가 질 수밖에 없어요. 30세대 이상이면 다 이런 거 보증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허구가 보증서 준 사업장들입니다. 이 부실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점차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신동아 건설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허그 분양보증 심사 통과를 했죠. 당장 부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허그는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시공사 또한 지금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어요. 미분양이 쌓인다는 거 자금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고 허그가 보증서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국 책임져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도 오른다는 말에 분양받았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으니 마이너스 피해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 대출에 대해서도 기존에 다 허그가 보증해줬습니다. 안 낀 데가 없는 허그 지금 이 상황을 다 견뎌낼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문제도 있죠. 그나마 허그가 책임져주면 다행인데 그 보증이 적용 안 되는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이미 다 납부를 했는데 80% 정도 시공사가 그냥 땡겨 썼고 그렇게 부도를 맞이했어요. 전액을 예치하지 않고 20%만 허그에 냈기 때문에 20%만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허그에서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 또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서기
거긴 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 책임은 허그가 이미 벌려놓은 보증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고 다 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우산을 뺏고 있어요. 정부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세수 펑크 30조 넘게 났죠. 한 해 동안 거두려고 예상했던 세수보다 실제 거둔 게 31조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수십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오히려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죠.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을 거치면서 양도세 이런 거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걷고 싶은 만큼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세 9천억 정도 줄어들었고 기업들 사업 잘 안 되니까 법인세 줄어들고 이러면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쪼그라들었어요. 올해의 예상은 기업들이 돈 잘 벌어서 이제 법인세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소득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올해 예상 380조 원 정도 이 정도 거칠 거고 이걸 기초로 살림살이를 짰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생이 바닥이고 경기가 엉망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한은에서 추경 빨리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했죠. 소비와 내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로 뭔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라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금리를 인하하면 계엄 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 더 오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돈 쏟아부어서라도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 하느니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이 왔습니다. 소상공인 추경 20조 해달라고 시위도 했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맨날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많다,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는 엉망인 건 맞습니다. 내수 부진의 소비 위축 상황 수년간 계속돼 왔기 때문에 대출로 연명하고 있고 그동안 유예해주고 버티라고 좀 밀어주고 했지만 본격적인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지금 소상공인들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 1,100조가 넘어가고 있고 상환의 시점에 다가오는 사람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죠. 야당에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35조 정도 더 추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돈 뿌리게 하는 거 정치적인 이유 아니냐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영업자들 빚이라도 대환할 수 있는 자금 편성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정말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 문제 결정이 어려워요.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덜 거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상태죠. 법인세 더 많이 거칠 거다. 소득이 더 늘어날 거다. 이걸 기준해서 지금 짜놓은 예산안도 부족해서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재정 적자, 이 돈 마련할 길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예정된 금액을 가지고 정부 각 부처에서 필요한 만큼 나눠 쓰는데 당장 민생을 살릴 자금으로 30조를 더 편성해 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는 바닥인 상태입니다.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 부양했으면 하는데 금리는 환율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중에 예산을 받아 쓰는 한 부처 국토부입니다. 그 국토부의 산하, 허그, 예전과 똑같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그러니 비 오는데 우산을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곳, 바로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임차인들의 우산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전세대출 보증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죠. 보증 비율 대출액의 100%가 아니라 90%로 10% 정도 줄이는 조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세대출 축소 쪽으로 정해진 거죠. 이러면 은행들 100% 책임져 주니까 그동안 대출 마구마구 해줬는데 이 대출에 대한 심사 까다로워지면서 전세대출 규모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
보증심사할 때 소득이나 이런 거 따지기로 했죠. 전세 대출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을 심사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심사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소득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세입자도 4억 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정도로 정부의 보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끌어쓴 시장, 그러니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에 대한 손실, 허그의 피해로 남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 전세자금 대출에도 보증비율 축소 동일하게 적용될 정도로 지금 한계 상황이고 축소의 기조로 가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고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 정부가 신용을 보강해 줬기 때문이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느라 이제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거 말고도 이미 126%를 또 DSR 적용을 한 해 만에 이런 내용까지 전세대출 조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능력 또한 한계치에 다다른 게 팩트입니다. 이런데도 55조 정책 대출이 다시 풀리고 그러면 집값이 다시 오른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는 안 좋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거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마트 상품의 절반 이상이 가격이 올랐어요. 무 채소값 1년 사이에 2배로 올라갔죠. 대부분 먹고 쓰는 것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고물가의 상황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고환율 이런 게 겹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우유도 70%, 배추값도 40%, 편의점 도시락도 7,000원, 살기 점차 힘들어지는 시간 계속되고 있어요. 금리가 내릴 걸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0.5%나 급등을 했죠. 연준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입장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웃돌고 있는 상황이니 금리 인하 피벗이 시작됐지만 이걸 서둘러서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더 물가가 올라갈 개연성 높죠. 경기는 안 좋고 내수는 침체되고 물가는 높고 모든 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한계의 부채 상황 문제되고 있고 버티지 못하는 약한 부분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도강 영끌 7억 하던 집이 4억이 됐지만 안 팔리죠. 눈물의 금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노원구 팔리지 않는 매물 쌓여가고 있죠. 매매 물량 1년 전 대비해서 12%가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도 신고되는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 7억 하던 집이 4억이 됐어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뜻하고 이런 물건들 끌어안았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이 물건을 환가하기 위해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남 대형은 아직도 상승 중이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들도 이제 머지 않았어요. 그동안 집 장사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많았고 안 팔려도 전세 나서 자금 회수하고 그렇게 굴렸던 사람들 많은데 지금은 정부에서 안 사주면 문 닫아야 할 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LH에서 임대주택 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주택 매입해주고 있죠. 이 설명에 역대급 인파가 몰렸어요. 빌라나 오피스텔, 비아파트를 보유한 주택 소유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자신들이 지금 짓고 있는 물건들 또는 지을 예정의 주택이 LH에서 사줄 요건에 맞는지 또 팔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벌려놨는데 지금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250억, 한 달에 이자만 2억 원인데 해결 방법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사주니 정부라도 사줄까 싶어서 이런데 찾아오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는 것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 시장 상황을 유지할 수 없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텔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1억 5, 6천 하던 거 지금 1억 1천 이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죠.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매가 1억 500에서 1억 1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세는 1억 3천 받아놓고 막 이랬죠. 깡통 전세에 처한 사람들 여기 발생을 했고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돈 돌려줄 능력 있을까요? 이대 앞에 오피스텔 2억 2천 하던 거 지금 1억 5천 5백에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월세는 더 올라가고 있죠. 2억이 넘는다는 집 1억 5천에 팔고 손 털고 나간 사람 또 1억 7천에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들 이런 매물들 이거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월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좋아지죠. 근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 전세 놓은 사람들, 깡통 전세화 됐으니까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방법, 눈물의 매도밖에는 없습니다. 수익률 오히려 더 올라갔으니 자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사서 안정적 수익률 추구할 수 있겠죠. 가장 준비가 안 됐고 가장 룸이 없는 세대, 영끌의 부도는 이미 시작됐고 그들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조정 신호 이미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으니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